네, 코로나 이후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코로나 사태를 우리나라가 잘 극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차이점 어떤 게 있었나요? 일단은 우리나라가 디지털 그 소비 체계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었던 거라고 봐요. 왜 사재기도 없었죠. 맞아요. 실제로 네네, 없었죠. 예, 네. 코로나 확 번진다, 국경 봉쇄한다 막 이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재기가 일어났어요. 네. 근데 초반에는? 예. 근데 그게 오프라인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온라인에서.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보면 평소보다 생필품에 관한 주문이 3배 이상 늘었었대요. 근데 인프라가 잘 돼서 소화가 된 거죠. 야. 그래서 사람들이 첫 번째에서 소비해 오네. 그래서 마스크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살 필요가 없구나를 느꼈고 맞아요. 그래서 되게 안정되게 이 소비 체계를 운영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맞아요. 외국의 그런 뉴스나 이런 거 봤을 때 마트 갔을 때 뭐 식품류나 이런 게 전혀 맞아요. 막 맞아요. 텅텅 비고 막 그걸로 막 싸우고 싸우고 하는 맞아요. 그런 영상들을 봤던 기억이 네. 나는데 저 같아도 그렇게 사재기를 안 했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대한민국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게 우리나라가 세계 스마트폰 보급률 사용자 비율 1위예요. 맞아요. 예, 몇 퍼센트인가요? 2018년 조사에서 94%. 와. 2등이 이스라엘이었는데 88%입니다. 차이 많이 나죠. 네. 네. 우리가 뭐 새로운 거 나왔다 그러면 야 빨리 써보자 빨리빨리. 이거는 정말 잘하는 그런 거고 그게 이번 코로나를 막을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어떤 비결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코로나 이후에 좀 대다수의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또 언택트 소비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게 맞아요. 돼버렸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원해서가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이제 그렇게 네. 이동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식당을 못 가니까 네. 배달이나 포장 이런 업종이 더 잘 될 수밖에 없고 네. 그런 곳에 이제 매출이 폭증을 했는데 네. 이런 그런 상황에서 포노사피엔스의 문명과 맞닿아서 좀 새롭게 탄생하게 된 그런 사례들이 또 있는지. 사실 예를 들면 우리가 배달의 민족 독일계 기업에 팔렸다고 네, 맞아요. 그때 또 되게 속상해했잖아요. 게르만 맞아요. 민족이다 막 이러면서. 그런데 그때 팔린 매각 가격이요 4조 8천억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얼마 네. 감흥이 안 돼요. 그거를 돈으로 환산한 게 아니고 딜리버리 히어로즈의 주식과 맞교환을 했어요. 그래서 김봉진 대표는 돈을 받고 엑시트한 게 아니라 아시아 11개 국가의 사업 본부장을 맡은 거예요. 최대 주주가 되면서. 그래서 그걸 보유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코로나가 터졌죠. 야, 가치가 더 올랐군요. 2배. 오. 그래서 9조 6천억이에요. 현대중공업 시가총액이 6조 5천억. 오. 근데 9조 6천억. 어머. 우리가 이 애프터 코로나 시대에 플랫폼의 가치라는 게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잘 생각해 보면요. 최근에 되게 뜨는 기업 중에 온라인 교육과 관련된 솔루션을 공급하는 회사. 이 회사도 조 단위가 됐어요. 일본을 주력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막 그냥 올해 매출이 3월 달에 다 끝났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급해진 그렇죠. 거예요. 네. 그동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 혁명적 변화를 해야 된다고 빨리 가야 된다고 막 해오던 기업들이 가만히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나서 찾아오더라. 이렇게 된 거죠. 사실 우리가 주변에서 가장 확실하게 느끼게 된 게 애들 교육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건 어떻게 양보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재택하면서 할 수 있게 해줘야죠. 학교도 선생님이 강의하는데 그게 나올 수 있게 해줘야죠. 그럼 거기에 소요되는 많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데들은 이제 덕을 보게 되고요. 똑같아요. 음식도 시켜 먹자. 네. 은행도 거기 가면 감염된다는데 원래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잘 안 갔거든요. 나는 디지털 안 해 이랬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야, 안 되겠다 좀 배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그 제일 그 위험 요소 너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어 하는 이 위협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는 거고 또 특징이 한번 경험하면 되돌아오지 않죠. 그렇죠. 맞아요. 편리한 걸 이미 한번 알아버리면 맞아요. 그 정권은 가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맞아요. 그냥 편리성으로 인해서 일단 했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생존을 위해서 포노스펜스 쪽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이미 한번 경험을 맞습니다. 하면은 돌아가지 않죠. 맞아요. 네, 쿠팡, 쓱닷컴 이런 데들 이미 상반기 매출이 전년 대비 40% 이상 올라갔고요. 오프라인들은 뭐 생필품이나 이런 쪽
또 집에서 밥해 먹는 쪽은 괜찮아요. 음. 예. 거긴 오히려 이제 식문화가 바뀌었으니까. 네. 반면 이제 식당들 중에서 이런 데를 아. 봤어요. 어떤 냉면집인데요. 야, 우리가 맨날 프랜차이즈 상식이 그거잖아요. 하나 잘 되면 프랜차이즈 넓혀서 막 그러지 말고 아예 밀키트로 만들자.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공장하고 계약해가지고 자기네 비급을 딱 넣어가지고 했더니 그 매출이 다른 전체 체인점 매출보다 훨씬 높아. 밀키트가 이렇게 만들어 먹을 수 네, 있게 네. 딱 그 재료나 이런 걸 다 손질해서 맞습니다. 양념까지 다 한 번에 이렇게 한 번에 해주는 거. 맞아요. 그 산업이 또 굉장히 크게 발전하고 있죠. 네, 맞아요. 그 생각보다 편리하더라고요. 되게 그리고 맛도 괜찮더라고요. 네.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뭐 3분 카레, 뭐 오뚜기 뭐 이런 것만 맞아요. 그랬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요새 나온 것들은 네. 너무 사실은 맛 구현이 좋더라고요, 진짜. 맞아요. 제가 친한 변호사 후배가 있는데 네. 자기 그 부인이 굉장히 음식 실력이 요리가 늘었대요. 늘었다고. 뭐 먹고 싶어? 네. 곱창? 네. 오케이. 가위로 쫙 자르면 바로 나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요. 너무 맛있더래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수요가 폭발하니까 거기에 대한 집중이 일어나고 네. 그래서 식당을 하려면 앞으로도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폰으로 주문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유 주방에서 일종의 밀키트 포장이 되었을 때 정말 맛있게 만드는 걸로 집중해야 된다. 말하자면 이게 이제 식당 창업의 표준이 되는 거죠. SNS 배달, 또 SNS 마케팅, 유튜브 방송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생활의 표준이 됐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얘기한 거의 첫 번째 코드가 뭐냐면 내 마음에 디지털 플랫폼이 인류의 생활 공간이다. 이 생각을 시작해야 된다. 이미 그러고 있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굉장히 많은 부분을 네. 그러고 있는데 자기 업무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거 바뀌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교수님 그때 오셨을 때 호모사피엔스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때도 사실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굉장히 맞아요, 충격이었는데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 맞아요. 왜냐하면 오프라인에 있던 것들이 다 온라인으로 옮겨갔던 거고 코로나 터지고 나서 더 급속도로 발전되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직도 예전에 아날로그 감성 나는 그냥 뭐 그렇게 이런 상황이지만 난 예전처럼 살 거야라고 하지만 오히려 예전에보다도 이렇게 폰으로 옮기면서의 기회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이걸 좀 반발 더 빨리 간 사람들은 이 안에서 정말 많이 큰 맞습니다. 어떤 그런 걸 얻고 있는데 약간 아직도 그냥 나는 뭐 그냥 이렇게 떠밀려 가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이런 상황이라면 조금 더 내가 뭐 식당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업무상 뭘 한다거나 내 앞으로 뭘 준비한다거나 한다면은 이런 부분들을 잘 반영하면은 저도 그때 교수님 오셔가지고 얘기 듣고 너무 좀 충격이었고 책도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게 되고 또 교수님 뭐 유튜브 나오신 거 다시 한번 보면서 이제 공부를 다시 하게 됐는데 진짜 시대가 교수님 말씀대로 정말 또 코로나 때문인지 더 빨리 이렇게 간다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부가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동한다고요. 제가 왜 아마 작년에 와서 네. 세계 7대 플랫폼 얘기했을 거예요. 네,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감파, 뭐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아마존. 이게 세계 1, 2, 3, 4, 5위가 딱 됐어요. 맞아요. 네, 애플이 1등. 그리고 6위, 7위가 알리바바, 텐센트. 근데 이 시총 합계가 작년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무려 5,000조를 넘었어요 그랬잖아요. 네. 지금 1경 300조를 넘었습니다. 와. 1년 사이에요. 네. 2배 넘었네요. 코로나 이후에 40% 폭증. 야. 아니 2,400조 기업을 또 사는 건 진짜 대단한 용기 아닌가요? 야 네. 저게 더 오른다고 막 이럴 거야. 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요새 동학개미 서학개미들이 다 미래는 여기 있다. 느끼는 거예요. 네. 주식을 투자할 때 룰은 딱 하나입니다. 오를 것 같은 것만 사죠. 그럼 맞아요. 전 그렇죠. 세계에 가장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한다는 투자 금융하고 전 세계 동학개미 서학개미들이 이 기업들이 오를 거라고 선택했다는 거는 이게 그래서 제가 정해진 미래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나도 그 자본이 관심 있는 사람이 돼야죠. 이게 지금 부자 되는 팟캐스트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그 자본이 나한테 투자하게 만들고 내가 그런 기업에 일자리가 생기게 만들려면 내 마음의 표준부터 포노사피엔스 시대하고 딱 세팅을 하자. 맞아. 진짜 작년에 말씀하실 때는 왠지 그래도 좀 시간이 좀 걸려서 이게 차츰차츰 변화할 거야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뭐 코로나나 이런 게 전혀 발생하지 않았을 때니까. 근데 이렇게 진짜 생각하지도 못하게 급격하게. 그쵸. 근데 또 거기에 또 다 적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이들도 온라인 이거 안 하다가 갑자기 한 건데 그 어떻게 뚝딱뚝딱 하더니 애들이 더 하게 잘해요. 만들어주고. 맞아. 재택근무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여러 가지가 지금 이미 그 안에서 이미 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게 되더라고요. 네.
교수님 그때 방송하고 나서 사실은 저는 그 전에 핸드폰 사용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죄책감이 있었는데 폰서페이스 시대가 바뀌었다. 그리고 핸드폰에 대해서 그런 더 긍정적으로 더 그리고 이제 더 자세히 봐야 된다라고 하고 또 이걸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앞으로 맞습니다. 시대는 더더욱이나 음. 하면서 정말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 그러면서도 또 저도 되게 많이 이걸 통해서 더 이런 뭐 컨텐츠나 플랫폼이나 이런 거 연구를 정말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저희 맞아요. 이 방송도 마찬가지. 그렇죠. 저희 방송도 다시 보게 된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전에는 뭐 라디오의 개념을 봤다고 하면은 이제는 아예 컨텐츠적인 부분이 되게 강하구나 생각하면서 맞습니다. 약간 여러 가지로 되게 진짜 그런 시대가 바뀐 모습들을 우리가 그냥 실제로 살면서도 잘 발견을 못했는데 근데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더라고요. 진짜 보니까. 맞습니다. 그럼 핸드폰은 이제는 도구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 신체 장기, 일부. 네, 맞습니다. 장기라는 인공 표현을 장기. 해주시더라고요. 신체 5장 일부. 6부가 아니라 네. 이제는 5장 7부다. 맞습니다. 그 말도 너무 와닿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지식을 좋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장기라고 볼 수 있죠. 네. 또 이제 일자리의 변화도 좀 언급을 하셨는데 네.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재택근무의 비중이 이제 되게 높아지고 있고 네. 하지만 또 그만큼 일자리를 잃은 분들도 많죠. 또 많이 네. 생기셨어요. 이런 네. 코로나 이후에 그런 인력 시장의 그런 급격한 변화가 또 앞으로도 더 예고가 되는데 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또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 이전에는 이제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많이 줄일 거다라는 얘기가 오히려 맞아요, 주류였는데 맞아요.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바뀌는 거죠. 사실 그 동안에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과연 일자리가 줄었냐를 봤더니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숙된 사회에서는 일자리가 더 늘어나더라.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거의 입증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새로운 사업계가 막 생기고 그 회사가 창업하잖아요. 한 회사가 창업하고 또 회사가 창업하면 거기에 필요한 뭐 비서직도 필요하죠. 뭐 여러 다양한 인프라 제공하는 것들이 다 필요해지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총체적으로는 일자리가 늘어나더라. 단 일의 종류가 이제 바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노동에 집약하던 거에서 또 단순 업무에 집약하던 거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지털의 적응도가 뛰어난 사람들이 할 일이 많아지게 된 거죠. 그게 그 변화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교육도요. 어차피 선생님들은 다 하고 있고 근데 온라인 컨텐츠 제작하고 온라인에 이 인프라를 갖춰주고 이거 하는 사람들은 지금 난리가 나는 거죠. 영상 편집해주고. 옛날에는 그게 별로 없었는데 이제 근데 이게 아니라 시스템이 바뀌어요. 전 학교가 다 달라지기도 하고 새로운 학교가 막 도전합니다. 문맹 교체기에는 원래 신구가 공존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새로운 이 변혁이 시작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여러 면에서 봤을 때 일자리가 달라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옛날로 치면 인력 거꾼 10명이 하던 걸 버스 한 대가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버스라는 게 등장하고 나면 산업 영역이 크게 확대되죠. 그러니까 다양한 다른 일자리가 막 생기잖아요. 정비하는 사람 필요하고 운전하는 사람 필요하고. 그다음 산업 사회가 넓어지니까 도시가 커지고 도시가 커지면 일자리가 또 많아지고 뭐 이런 식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일자리는 주는 게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날 때 일단 늘었다가 없어지는 부분이 많아진다. 스웨덴의 한 연구기관에 따르면 지금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요. 그중에 65% 정도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가질 확률이 거의 100%다. 그러니까 나머지만 경찰, 공무원, 또 의사, 변호사 이런 거가 35%는 안 없을 것 같은데 나머지는 완전히 다른 직업을 가질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대요. 그렇죠. 코로나 이후로 어쩔 수 없이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 있잖아요. 사실 관광이나 여러 가지. 네. 그런 분들이 또 이제 플랫폼 노동자로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배송이나 맞아요. 여러 가지 뭐 자전거로도 요새 많이 하시고 또 네, 이제 네. 뭐 또 운동 삼아 또 걸어서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되게 약간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게 요새 좀 느끼는 게 우리 아이들 때는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와 이게 되게 삶의 생태계가 되게 많이 바뀌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진짜 이런 변화들. 안 그러면 사실 아이들한테 예전에 했던 것처럼 이런 걸 해라라고 말하기 좀 약간 달라질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사실 우리가 뭐 긱경제라 그래서 이거는 저급한 노동자들을 망상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사실은 공장에 가서 되게 단순한 업무를 막 하는 거. 왜 우리 국회의원들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공장에서는 일손이 모자라는데 안 간다. 근데 사실 그게 청년들이 그런 게 아니라 야 여기 그렇게 있다가는 내가 미래를 좀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그건 같다. 그럴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뭐 알바나 뭘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런 노동들이 예를 들어 저녁 때 일어나는 대리운전이라든가 또 택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도시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을 확인하고 보고 아 내가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내봐야지. 실제로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대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이 유튜버 보셨어요? 유튜버 네, 대도서관님? 유튜브. 고등학교 마치고 알바로 전전하다가 대학도 안 갔어요. 네. 그러다가 유튜브 이거 자기 영화 보고 유튜브 보고 막 이러다가 이거 괜찮겠다 그러고 유튜버로 게임 자기가 왜 고등학교 때 대학을 못 간 이유가 게임에 푹 빠져서 아니, 게임을 방송으로 해보자. 그게 이제 자기 성공 비결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직된 사고로 자꾸 이렇게 보니까 아직 제가 그 국회의원들도 보면 자기 아들 제조업 가라 그런 사람 못 봤어요. 그죠? 야 아버지가 그렇네요. 돈을 낼 테니까 그렇네요. 너는 딴 거 좀 찾아봐 이러잖아. 그 그렇네요. 마음이 진정성이요. 그 좋은 거면은 이제 대한민국 청년 모두에게 똑같아야 돼요. 맞아. 그게 어른이 정책을 펼치는 그 핵심이 돼야 됩니다. 화가 났네요. 예시가 진짜. 역시 교수님. 또 어떻게 또 미디어 산업 쪽을 또 네. 이제 저희가 들어가 보면 네. 미디어 산업의 힘은 또 어떻게 보면 콘텐츠에 맞아요. 있다고 보고 계시는데 정말 이 시대가 바라는 콘텐츠 그러면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콘텐츠를 그럼 어떻게 좀 잘 기획할 수 있을지. 저는 항상 제일 먼저 근본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싶으면 BTS를 연구하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 각 기업마다 보는 시각이 다르긴 하겠지만 왜 BTS라고 하냐면 BTS가 성공한 게 자본과 방송 권력을 하나도 이용 안 했죠. 그렇죠. 그죠? BTS는 TV에 나오지도 못했고 별로 안 찍어주니까 에라 방탄 TV. 거기 가서 막 했더니 4년 만에 미국에서 1등.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1위 하죠. 2017년. 잠깐 유행일 줄 알았더니 2017, 18, 19, 20 앨범 4개 연속 빌보드 앨범 차트 1위. 이게 65년 데뷔한 비틀스 이후에 최초 기록. 지지난주에는 세비지하고 다이너마이트가 빌보드 싱글 차트 핫백의 1, 2위를 동시에 했죠. 맞아요. 이게 역사적으로 5번밖에 없었어요. 2009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 너무 멋져요. 멋지죠. 그런데 그게 힘이 뭐냐? 자본이 아니라 팬덤. 아미는 왜 그렇게 했을까?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너무 좋아서 이거 너도 들어야 돼. 친구들한테 다 난리가 나는 거죠. 그 강도가 셀수록 기업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는 자본을 통한 노출이었지만 이건 경험을 통한 팬덤이에요. 룰이 달라진 거죠. 그다음 그게 퍼질 수 있는 공간이 과거에 솔직히 가수가 TV 안 나오고 어떻게 인기를 얻어요. 그렇죠. 근데 말도 안 되게 한 번도 안 나왔잖아. 심지어 세계 1위 됐을 때 BTS는 쟤들이 누구야? 어른들은 TV만 보니까. 그렇네요. 그렇죠.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사업을 기획하잖아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 자본이 없어.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유튜브로 방송을 해.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자기들이 난리가 나. 막 퍼뜨려서 세계 1위 상품이 됐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걸 보여준 게 BTS라는 겁니다. 그리고 컨텐츠 미디어 산업에서 그걸 또 보여준 게 베이비샤크예요. 베이비샤크 조회수가 69억 뷰를 넘었습니다. 70 아기 상어 네. 네. 아빠 상어 뚜루뚜루뚜루 네. 엄마 상어 뚜루뚜루 그게요 70억 뷰가 데스파시토라는 노래거든요. 이 노래를 넘어서는 게 초읽기에 들어갔어요. 네, 이제 무조건 넘어가는데 언제가 될 거냐 이제 문제죠. 핑크퐁 핑크퐁 네. 하는 거죠. 네. 맞아요. 저희 집도 한 5천 회는 지분이 있어요. 저희 집도 5,000번 들었습니다. 5,000번. 애기 있으면 다 네. 이제 네, 한 아니, 5,000번은 저희가. 미국에서 얼마나 그 관련 에피소드가 많이 나면 작년에는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결승전 네. 워싱턴 내셔널즈의 4번 타자 주제 음악이 베이비샤크였어요. 등장할 때 네. 나오는 음악이. 근데 그게 자기가 참 안 맞아서 타격이 안 되지. 근데 그때 자기 아기가 아빠 노래를 이걸로 바꿔 그래서 권해준 게 베이비샤크였대요. 그러고 나서 완전히 날랐잖아요. 네, 그래서 우승했습니다. 그게 에피소드인데 올해는 무슨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교도소의 간수가 그 고소를 당했어요. 재소자들이 고소를 했어. 하도 베이비샤크를 틀어줘갖고 고문이라고. 그럼 좀 알 것 같아.
아이들이 계속 들어 그 노래를 한번 들으면은 진짜. 그게 미국에서 음. 아기를 가진 부모님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음악 1위가 됐습니다. 네. 아 장난 아니에요. 그 공감이 돼요, 좀 약간. 근데 애들은 안 틀어주면 우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틀어달라고 무화만 하니까. 보러 진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타겟 고객의 팬덤을 만드는 게 성공의 음. 비결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기업이 2,500개의 제품과 로열티 계약을 맺었고요. 작년 월마트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팔린 시리얼이 베이비샤크 시리얼. 그럴 수 있네요. 아마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왕구가 베이비샤크 왕구였어요. 이 기업 가치가 지금 올해 평가받은 게 8천억을 넘었습니다. 근데 이 회사 스마트 스터디 그냥 삼성 출판사에서 유아 교육을 위해서 디지털 시대를 전환하면서 그냥 투자해서 만든 벤처잖아요. 근데 그게 또 팬덤이 인도네시아부터 출발했다는 거. 우리나라가 아니고요. 네. 베이비샤크도 그렇고요. 보람튜브도 그렇고요. 대부분 다 거기서 이게 이제 한류 영향이 원래부터 큰 영역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퍼지는 거죠. 재밌는 게 그래서 왜 글로벌하게 가능하냐. 그러면 이 문화와 언어에 대한 그 격이 없어요. 벽이 없어. 이 새로운 포노사피엔스 세대들은 늘 어릴 때부터 그런 걸 그냥 보니까 언어가 달라도 특히 애기들은요 별 상관 안 하는데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뭐 언어를 알아듣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리듬하고 진짜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자라서 이제 케이팝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익숙한 퍼지면 거네. 국가 브랜드 가치가 높아져요. 사실 화장품이 잘 되는 건 되게 선진국 아니면 안 되잖아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근데 왜 K뷰티가 잘 될까요? 그만큼 이제 국가의 브랜드에 대한 문화의 브랜드에 대한 가치가 높아진 거죠. 그래서 이번이 대한민국한테는 잘 버텨내기만 하면 굉장히 기회가 되고 있다. 집콕하면서 보고 있는 게 죄다 그냥 그렇네요. 컨텐츠 미디어잖아요. 네. 근데 데이터를 보면 한국이 아시아 넘버원이에요. 넷플릭스 이번에 아시아 넘버원. 그게 사이코지만 괜찮아. 그 다음에 사랑의 불시착. 일본도 심지어. 네. 이 컨텐츠 파워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안타까운 건 우리는 다 넷플릭스하고 계약해서 제작비만 받아요. 우리 플랫폼이 없는 거야. 그렇군요. 이게 사실 대한민국의 정책 자체가 너무 제조업에 집중되다 보니까 이런 걸 다행인 건 뭐냐. 네이버 웹툰은 세계 1위예요. 전 세계 100개국 왠지 방문자 그 수 1위. 웹툰이나 이런 거는 만화 같은 경우는 일본이 되게 강세일 거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만화는 여전히 일본이 최고입니다. 시장은 4조 5천억 정도 되는데요. 근데 네이버 웹툰도 작년에 네이버 웹툰만 1조 매출. 웹툰만요? 네, 웹툰 웹소설에서 1조 매출했어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이제 시장을 갖추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의 최고 작가도 이제는 웹툰 작가가 네이버 웹툰 올려요. 네이버가 이제 미국하고 일본을 네네. 지출한 것 라인 같은데. 웹툰. 예, 일본에도 있고요. 전 세계 100개국에 진출해 있어요. 그리고 거기 방문자 수 1위. 그거 너무 자랑스럽네요. 일본 시장도 일본은 또 특이하게 카카오가 1위고요. 네이버가 2위. 근데 이 시장 점유율이 70%. 와. 그러니까 만화를 이게 핵심이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만화를 웹툰이라고 생각하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일본은 만화를 스캔해서 올려놨더니 아무도 안 본 거죠. 맞아요. 조금 그 감이 달라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만화 그거랑 감이 다르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네이버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만화는 웹툰이 아니다.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제일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 그냥 타성에 젖어서 이걸 옮기면 똑같은 거니까 되겠지. 아니에요. 맞지만. 룰이 달라. 근데 플랫폼별로 좀 다르군요. 우선 한 게 뭐냐면 이걸로 보기에 최적화 조건을 만든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다음 사람들이 다양하잖아요. 네. 수요가 다양하니까 요일별로 다른 장르로 착 깔아주고 그다음 순위 정하는 거를 오직 고객이 하게. 일본은 그럴 수가 없는 게 유명 작가를 어떻게 대우해줘야죠. 그게 아니라 무조건 고객이 정하는 거예요. 별점이나. 네, BTS 룰하고 맞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1등부터 수입부터 랭킹까지 쫙 나오는데 장르별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 다양한 것들을 즐기기 시작하니까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게 되는 거죠. 조석 작가의 그 마음의 소리 같은 경우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옛날에 만화를 단행본으로 내는 시대였으면 나왔을까? 하긴 그렇죠. 그죠? 우리 그렇죠. 옛날에 뭐 만화 그러면 뭐 유명 작가들이 원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예, 뭐 고우영 슬램덩크. 작가가 있다. 맞아요. 뭐 이거 있고 일본에서는 슬램덩크가 있고 뭐가 소위 작가가 되려면 유명 작가 밑에서 10년은 물심부를 그래야 해야 됐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그렇죠, 그렇죠. 문화생으로. 예, 그게 뭐냐면 시스템이 권력을 갖고 있던 시대인 거죠. 근데 이 권력이 어디로? 소비자한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성공의 제일 중요한 코드, 이 9개 꼭지 중에서 하나가 팬덤이에요. 고객이 선택하게 만드는. 그게 이제 새로운 룰이 됐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내가 성공하려면 유명 작가한테 잘 보여야죠. 그렇죠. 네. 방송 힘을 갖고 있으니까. 큰 이제 매스 미디어라는 게 있었죠. 그렇죠. 진짜. 미디어 산업 성공하려면 방송국에 잘 보여야죠. 음. 다 필요 없어요. 고객한테 잘 보여. 저도 최근에 아들이 웹툰을 자주 보길래 왜 이렇게 네. 보냐 하고 저도 한번 봤어요. 너 한번 추천해봐라 공감하기 위해서. 추천해줘서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요일별로 다르고요. 뭐 하루 지나면 무료 해가지고 알림이 오더라고요. 네. 지금 무료 됐습니다. 빨리 보세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나도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흐름에 지금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웹툰의 역할도 달라졌어요. 거기서 성공한 거는 전부 드라마, 영화 제작하죠. 그렇죠. 우리 이태원 클라스도 그렇게 나오죠. 맞아요. 영화 신과 함께도 그렇게 나오고. 신과 함께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재혼 황후라는 그게 아주 압도적인 1위던데. 예, 소설이 웹소설? 드라마하고 영화 제작하면서 이 작가가 계약금 40억 받았어요. 오. 그러니까 과거 김수현 작가가 오. 갖고 있던 지위를 그냥 근데 이름도 안 밝혀. 이야. 아 본명이 안 나왔어요? 제가 그렇게 해서 보면 앞으로 10년 후면요. 우리나라의 웹툰 작가들이 전 세계에 이제 영화 드라마 제작 이런 거하고 영향을 미칠 거고요. 그렇게 보면 탑으로부터 1억 이상 버는 사람이 1000명 이상 넘어갈 거고 와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100대 대기업의 CEO하고 대한민국 100대 작가의 연봉하고 비교해 보면 더 높을 것 같아. 맞아요. 예, 옛날 작년에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최고 대기업 100대 대기업의 CEO 연봉 1위가 오너 빼고요. 27억 원이었어요. 그럼 뭐 그 정도 훌쩍 넘어가잖아. 그죠? 조석 작가가 40억. 더 할 수도 있죠. 진짜. 야, 그러면 제가 그래서 부의 대전환, 부의 디지털 대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기사 봤는데 되게 재밌는 게 2010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그 10대 기업들이랑 그 대주주들의 이제 보유 자산에 따라서 기업 가치 그 보유 자산을 나왔는데 10년 전에는 제조업이나 이런 데가 좀 약간 있었고 지금은 전부 다 콘텐츠 게임이나 맞아요. 그렇게 플랫폼 카카오나 뭐 아니면 네이버 완전히 10년 사이에 완전히 그 지형이 바뀌었더라고요. 맞습니다. 옛날에 있는 기업 중에 한 절반은 사라지고 일단 아까 저게 제조업이나 이런 다 사라지고 그런 기업들만 살아남고. 그러니까 그걸 잘 보시면요. 네. 고객이 얼만큼 선택한 팬덤의 데이터가 그 기업의 가치다. 이렇게 매치시킬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앞으로 내가 이제 집중해서 살아갈 앞으로의 영역은 그런 영역인 맞습니다. 거죠. 예. 새로운 일자리가 거기 가장 많이 자본이 결국 기업을 만들고 그게 결국 일자리를 만드니까요. 근데 그 기업들이 나를 데려가려면 그러면 이제 나의 아이디어가 많은 고객들의 손끝에 선택을 받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학교에서 배우던 그런 거랑 변화랑 저희가 겪고 있는 변화는 더 빠르고 더 다르고 맞습니다. 문제는 네. 또 이걸 아이들한테 어떤 가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웠던 시기에 안 맞는 거예요. 저희 때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뭐 가서 대기업을 가거나 아니면 언론사는 꼭 KBS 이렇게 가야 되고 맞아요. 이제 아니면 뭐 꼭 그런 데 갔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이런 유튜브나 뭐 이런 팟캐스트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까 만화가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되게 세상이 되게 달라지는구나. 예전에는 만화가 그렇게 인기 있는 직업은 아니었죠. 그렇죠. 부모님들 하면 반대하시고 뭐 그런 배고픈 직업에 그러니까 하나였죠. 대도서관님도 사실 마찬가지였잖아요. 맞아요. 다들 네. 게임은 너 인생 망했다 막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